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영광이면서도 또한 떨립니다. 지금 이 앞에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 뚜렷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선생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패널로 참석해 주신 두 분 선생님께 특히 오색 전 원장님, 그 다음에 이영범 대학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상지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임상철 교수입니다. 북콘서트를 아까 서평을 하신 우리 이병호 사장님도 처음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만 저 역시 북콘서트의 진행을 맡는 첫 경험입니다. 인생에서 첫 경험 참 좋습니다만 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첫 번째 함께하고자 합니다. 강동원 의원을 제가 사원 유시로 삼행시를 만들면서 대표를 끊을까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운을 띄워주십시오. 강직강인 청빈낙도 삶의 계적 개쪽 인생 동분서주 주민성김 발품 팔며 헌신봉사 원칙고수 국가입 복리증진 국무수행 3년 전에 농민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원이십니다. 의원까지 붙이겠습니다. 의 또 오늘 띄우십시오. 의미 신장 연애집단 해외농업 북콘서트 원합니다. 함께요. Say wonderful. 자, 앉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연애지라는 우리 역사상 깊은 그 먼 땅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쑥대밭이었습니다. 북영농목장으로 있던 곳이 텅 빈 그러한 쑥대밭. 그렇지만 땅을 한줌 봤을 때 거기는 옥토였습니다. 20년 동안 농약 한 방울, 그 다음에 비료 한 돌 하지 않은 그러한 천연 옥토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이곳을 우리 강동원 의원님께서 애착을 가지고 현지에 가셔가지고 농사를 지시면서 그곳에서 득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좋은 자리에 여러분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의원직을 얻으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이런 의원 생활과 연애집 땅에서 농장을 경영해서 했던 사장님과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아마도 이제 제가 조선 사람이니까 우리 국내에서 정치하는 것이 좀 쉽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연해주에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정말 독립운동하는 기분 그런 각오 아니면 현장에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찌됐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해주를 들어가서 오늘 이 책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일정 부분 큰 성과를 가져와서 우리 국내에 연해주 농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리고 연해주 농업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또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의 이와 같은 저의 그 성과물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대단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짧게 네. 지금 얘기 계신 게 그게 바로 이러한 오늘의 책이 나오고 또한 이러한 우리 모두에게 지침이 되는 그러한 방향을 제시하는 해외농업의 하나의 지침서가 나오게 된 동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저기 오재근 원장님, 그 다음에 이영문 교수님, 책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정독하셨습니까?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첫 경험을 하셨던 이병호 사장님 너무나 완벽하게 설득을 해주셔서
다른 분들이 읽었을 때 과연 어떤 평이 나올지 걱정이 된다면 우리 오원정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강동원 의원님의 역설을 어떻게 느끼셨나요? 예, 저는 이 책을 읽어보면서 한 서너 번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느낀 것이 이분이 엄청 공부하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느꼈습니다. 이 책뿐이 아니라 논문과 보고서를 많이 내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연해주 농업개발의 현장 문제와 비전이라는 논문을 쓰셨고요. 남북 식량 자국을 위한 농업협력 방안 연구 이런 논문도 써서 발표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연해주에서의 남북 농업협력 방안이 2010년에 쓰셨고요. 그 다음에 통일한국의 식량 문제 해결 방안 연구 2011년 작품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농업, 농업 경제 분야에 30년 넘게 농업에서 공부를 했는데 저보다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쓰신 책이라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한 서너 가지 이 책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병헌 사장님 서평에서 대충 나왔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연해주 농업뿐이 아니라 연해주가 우리한테 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역사 문제, 문경 문제, 정치 문제, 독립운동 문제까지 다 엮어가면서 관련 서적을 아주 꼼꼼하게 챙기시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 찾아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직접 인터뷰를 하시면서 직접 파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연해주가 우리한테 주는 역사적 의미, 또 비전 이런 것을 아주 상세하게 설파를 하셨다는 것. 두 번째는 연해주를 매개로 남북으로 세 나라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셨다는 것. 연해주에서의 남북 3국의 농업 협력을 통해서 남과 북, 나아선 통일한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또 3국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다 같이 이 동북아의 유라시아 이니시에이티브까지 이렇게 좀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셨다는 것. 세 번째로 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겠는데 직접 연해주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농사지은 경험을 토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농장 설립에서부터 농장의 관리 또는 농장 인구를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안,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농기계 하나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는 방법까지 하나에서 10가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셨다는 것. 저는 이 책이 앞으로 연해주에 진출하려는 기업 또는 연해주의 진출을 생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에 관계된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지침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이영공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책을 보신 소감. 예, 저는 연해주를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연해주를 다녀왔고 또 앞으로 가보고 싶어지는 딸인 것 같습니다. 사실 강 의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이제 통일로 또 한반도 통일 이후에까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도 제가 그동안 이제 북한 농업 쪽, 그다음에 대북 쪽의 농업 개발 협력 쪽에 주로 일을 해왔지만 사실 연해주를 가볼 기회는 없었고 사실 연해주는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 들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또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읽어보면서 연해주를 다녀왔기 때문에 실제로 또 한번 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감명 가는 것은 내용입니다. 내용이 보통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예요, 사실은. 그래서 강 의원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래서 제가 궁금했었고 오늘 뵙고 이게 보니까 역시 이쪽 분야는 최고의 전문가신 것 같습니다.
사실 국회는 이런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런 전문가들을 또 다시 국회로 모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현실이 과정을 거치면서 통일 한반도의 어떤 식량 문제는 항상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많이 그냥 말로만 넘어가는데 사실 하나하나씩 싹 따져보면 대단히 앞으로 우리한테 닥쳐올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갈 것이냐, 먹는 문제. 이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책에서는 그걸 접근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도, 대학원생들한테도 추천 도서로서 추천했는데 그건 결국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짊어지고 갈 문제입니다. 물론 저희는 길을 안내하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그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것은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이 책을 많이 익히고 싶고 또 그거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역시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보고 실상을 알아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농식품 쪽이나 그쪽에서 특히 해외개발 쪽에 관심이 있는 그런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독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강 의원님 감정하십니까? 아유, 뭐 정말 너무 이 과찬의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지금까지 정리했던 것보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참 매력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병호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화성의 동굴을 깬 책, 그다음에 우리 이영봉 교수님이 지금 얘기하신 가보지 못했지만 이 책을 통해서 연애주를 갔다 왔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영봉 교수님은 여행비를 이곳에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그래서 아마 학생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책을 그렇게 사보라고 아마 안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애식당, 우리 강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많은데 왜 연애주에 그렇게 애정을 가지시나요? 네, 이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 모든 참 선생님들이 저와 함께 우리 한국의 식량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전문가 선생님들부터 또 개인적으로 또 저와 친분이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연해주 농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식량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이 식량 때문에 국가가 운영이 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봅니다. 소련이 붕괴됐던 것이 식량 때문에 붕괴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쌀만 현재 자급을 하고 있고 여타 곡물들은 전부 해외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콩은 매일 두부, 콩나물 드셔야 되고요. 콩을 소재로 메주를 쑤어서 된장을 만들고 간장을 만들고 고추장을 만들고 청국장을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콩 예를 든다면 우리 국내에 들어오는 콩 수입원이 미국입니다. 미국 어디에서 생산이 되냐면 일리노이주, 시카고가 수도죠. 일리노이주에서 콩을 생산하고 옥수수를 생산하는 게 전량 거의 한국으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미국 콩을 우리 인천항까지 가져오는 데는 약 7개월이 걸립니다. 7개월. 농가의 창고에서 출발해가지고 인천항에 도착하기 한 7개월 걸리는데 이 장시간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방부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7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이 강 건너, 바다 건너, 태평양 건너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물류 비용이 들겠습니까? 자, 그런데 연해주는 사실상 우리 지금 한반도보다 또 북쪽에 있기 때문에 식생대, 기후,
토양 이런 부분에서 결코 우리 한반도보다 유리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연해주의 중심부인 우스리스크에서 생산된 콩을 화차에다 실었다고 하면 하루 만에 우리 국내로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콩 자체가 유전자를 조작한 콩들을 집중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오는 콩은 유전자 조작이 되지 않는 남지에고 콩이지만은 이 콩을 거래한 곡물 회사를 통해서 계약 체결해서 가져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우리가 콩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역 용어로 말하면 사는 사람이 질 좋은 콩을 값싸게 이 흥정을 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파는 사람 마음대로. 그걸 보고 이제 바이어즈 세일러즈 마켓이라고 해요. 파는 사람 마음대로. 이게 파는 사람 미국 측에서 가격을 딱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거 가져갈 테면 가져가고 말 테면 말아라 이렇게 지금 배짱으로 우리한테 지금 팔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이 굴욕적인 소위 무역을 통해서 미국에 의존해야 되는가? 완전히 우리 한국 농업은 미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자,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해주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연해주를 관심 있게 봤고 연해주 농업이 반드시 성사가 돼야 우리 한반도에서 필요한 특히 통일 이후에 필요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해주를 이제 가게 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는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재산 등록 300등입니다. 맨날 1등 정몽준, 제일 꼴찌 강동원 이렇게 대비해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간혹 어떤 분은 야 연해주 가서 돈 얼마나 벌어왔냐? 저를 재벌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국내에 이 건실한 중견 기업이 있습니다. 인탑스라는 그 회사의 회장님께 제가 이 여러 가지 해외 농업, 특히 연해주 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회사에서 투자했고 저는 현지에 가서 경영인으로서 2년 동안 책임있게 농사를 지어서 결국 이런 성과를 올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강 의원님께서 연해주 땅에서 콩을 재배하시고 그다음에 밀도 재배하셨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의 생명줄을 식량 안보를 곧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깊은 뜻이 있으신 걸 좀 말씀하셨습니다. 옛말에 이런 게 있죠. 옛말이 아니네요. 수고네요. 콩숙자, 보리백자, 숙맥이죠. 안일글자, 변별할 변자, 숙맥불린이죠. 우리 강 의원님은 바로 이렇게 콩과 보리를 갖다 확연하게 표현하시는 현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른 분들이 얘기했듯이 대단한 분이다. 또 초선이지만 초선답지 않다. 3, 4선의 내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회풍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긴 하지만 연해주 땅 이것이 정말로 농업을 짓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어떤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보다 좋은 땅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오 원장님 이 연해주 땅에 대한 해외 농업 기지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연해주 농업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유리한 점도 많습니다.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다 잘 아시듯이 겨울이 엄청 춥죠. 또 길고 그다음에 비가 오면 거의 토양이 좀 미끄럽습니다. 비가 오면 모기가 들어가서 작업하기 힘들고 이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한테 장점들이 많습니다. 우선 가장 매력적인 것이 땅값이죠. 땅값이 엄청나게 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연해주, 러시아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땅은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죠. 농민들이 경작권을 사는데
경제권을 받는데 그 경제권을 받든가 아니면 그 경제권을 가진 사람 또는 그 기업으로부터 임대를 해서 이렇게 농사를 지게 되는데 땅값이 상상 위로 삽니다. 예를 들면 우리 평당 3.3제곱미터당 뭐 여러 가지 여건이나 뭐 물을 댈 수 있느냐 없느냐 땅이 비옥하냐 어떠냐 이런 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한 100원 정도에서 한 400원 정도 엄청나게 싸죠. 그 다음에 이제 광활한 면적을 임차를 하든가 또는 경작권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경작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가깝다 하는 것도 장점이죠. 이 우리나라 서울에서 아마 연해주 우스리스크까지 직선거리까지만 100km, 1000km가 조금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까 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기차에 실으면은 남한까지 불과 뭐 하루 정도밖에 안 걸려서 도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굉장히 싸죠. 인건비가 거의 농장장이나 전문가, 기사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가 한 달에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됩니까? 하루 일당으로 따지고 한 3만 원에서 한 5만 원. 그 다음에 일반 인구들은 한 30만 원, 40만 원.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싸다는 점. 그 다음에 북한과의 남북 농업 협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것들이 다 장점입니다. 예, 지금 저도 알았습니다. 이 콘서트가 끝나고 우리 원장님께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배우는 즐거움이 얘기했죠? 자, 의원님, 예. 지금 이런 경제적 장점, 접근성에 대한 장점, 또 우리 남북 통일을 향하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통적인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항상 햇볕을 비춰지는 그 뒷면에는 그림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러한 식량하는 걸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농을 개척하는데 자국농민, 우리 남한에 있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어떨까요? 한번 고려해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내 지금 이 농업 생산성이나 또 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 입장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이 해외 농업에 대해서 거의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죠. 왜냐하면 우리 농민, 우리 농촌, 우리 농업도 어려운데 무슨 해외 농업이냐 뭐 이런 생각들을 정부에서는 좀 해왔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로 이제 먹는 주식이 쌀인데 요즘은 이 식생활 패턴이 바꿔지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나이가 젊은 사람일수록 이제 쌀보다는 대체식량, 소위 밀가루 쪽으로 그리고 이제 콩 이런 부분들이 전환이 되고 있는데 우리 해외 농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우리 농민들의 입장을 보완하는 측면에서라도 반드시 해외 농업은 우리가 성사시켜야 된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요, 해외 농업을 시작한 지 한 180년 뭐 이렇게 올해 대개 한 150년 이렇게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주로 일본 사람들은 일본 농협을 통해 가지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외 진출을 꾀했습니다. 주로 이제 해외 이민, 농업 이민을 시켰던 곳이 남미 쪽이죠. 그래서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를 가면 아마존강 유역 일대가 거의 일본 사람들이 확보한 농지이고요.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자국의 농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농지를 지금
남미에서 지금 확보해 있고 그들의 목표는 남미에서 적어도 5개 나라에서는 일본계 대통령을 만들겠다 하는 게 그 사람들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칠레가 지난번에 일본계 대통령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반면에 우리나라는 거의 지금 뭐 해외농업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정부가. 다만 일부 기업에서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 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부 기업에서 지금 동남아 내지는 CIS 국가, 중앙러시아 쪽이죠. 그리고 이제 연해주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그 단계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이제 정책 방향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에 이제 연해주 농업의 그 타당성을 기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현지 실사 작업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바가 있었는데요. 그보다는 먼저 이제 그 장덕진 전 장관께서 이제 중부 삼강평원에 진출해서 거기서 이제 농업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들이 정부가 나서서 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해외 그 농업 이민사를 보면은 이 하와이의 그 사탕수수를 갖고 위해서 121년 전에 미국 하와이에 농업 이민을 했지만 사실상 연해주 농업이 우리 해외 농업 이민사가 최초입니다. 지난해가 이 연해주 이주 150주년이었고 올해도 151주년인데 이 조선 말일 때 함경도 쪽에 계신 우리 조선 사람들이 너무 이 조정에서 세금으로 많이 이렇게 농사 지어봐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세금으로 다 가져가고 그러기 때문에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이 연해주에 가서 그 광활한 땅을 개척해가지고 오늘날 이 연해주 농지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 농업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야말로 해농업에 눈을 떠야 될 때고 정책을 집중화할 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푸르른 발에만 대조영이 도착했던 곳, 그곳을 우리가 200수십 년 전에 벌써 우리 선조들이 그곳으로 이주했던 그런 억척스러움 또한 슬픔의 역사도 함께 담겨 있는 곳, 그것이 연해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연해주가 과연 우리의 독립사라든가 그러한 역사적인 면에서 한번 조명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는 반드시 한반도의 허리가 다시 이어져야 될 그러한 책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남북 통일과 관련된 연해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쪽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해주는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의 고대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발해 땅이었고요. 발해 이전에는 고구려 땅이었고요. 사실은 이 발해가 갖는 우리의 역사성, 우리 민족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연해주가. 이제 이런 그 연해주가 그동안에 조명을 받지 못했다가 결국 조선 말 때 우리가 최초의 농업 이민을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연해주로 이제 가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관심을 갖게 됐는데 특히 그 일제 강점기 때는 독립운동의 본거지가 연해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선 팔도에서는 이 일본군 조선 총독부가 우리 독립운동 하신 그 선열들을 계속 체포하고 탄압하고 억압하기 때문에 주로 만주 중심 또 한쪽으로는 이제 연해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하는데 잘 아실 겁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 단지 손가락을 잘라서 동맹을 했던 단지 동맹을 했던 곳이 연해주고요. 또 이상설 선생이랄지 이동휘 선생이랄지 또 강우규 선생이랄지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권업회라는 것도 만들고 또 장학회도 만들고 또 우리 교육기관도 만들고 그래서 연해주가 그야말로 이 일제 강점기 때는 우리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본거지였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죠. 자, 이제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연해주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은 남북 통일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이 소위 권력 구조를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로 확 바꾸거든요. 그리고 자본주의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전체가 이제 권력 구조도 바뀌어지고 이 러시아 사람들의 이 시민 의식도 좀 바뀌어지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지금 이 내부의 어떤 정치적 상황을 보면 지금 푸틴 대통령이 아주 그것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건데요. 러시아의 경제는 모두 중앙 러시아, 모스크바 중심의 중앙 러시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극동 러시아, 연해주, 하바rov스크, 아무르주, 유태인 자치주 이런 쪽에는 굉장히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소외받지만은 사실상 그분들이 이 국가의 정책에서 주요 이니셔티브를 뺏겨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연해주가 사실은 우리 한반도의 한 4분의 3 크기인데도 인구는 180만 명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자꾸 이농 인구가 늘어나고 돈 있는 분들도 중앙러시아로 이렇게 이주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 정책이 지금 확 바뀌고 있습니다. 극동 지역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극동 러시아 지역에 대해서 더 이상 정책적 소외를 주었다가는 굉장히 큰 분란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연해주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자원이 많은 나라 러시아가 그동안에 가스 같은 경우 유라시아 쪽에 이 육로에 가스관을 통해서 이제 각국에 수출을 했는데, 이제는 극동 지역에서 배로 태평양을 통해서 가스를 팔겠다, 이런 전략에 따라서 연해주에 집중적인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한반도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하죠. 지금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남북이 굉장히 이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교류나 정책적 교류나 정부 교류가 심화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진행됐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북 간의 철도 연결, 이것이 결국 시베리아 횡단철도하고 연결되는 문제 있고, 그 다음에 북한에 지금 지금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러시아산 가스를 우리 한반도에 공급하기 위해서 가스관 총유관 이 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찬성하고 원하는 그런 지금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 정부는 어떠느냐?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들어오면서 대북 정책을 완전히 지금 뒤엎어놨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지금 꼬여버리기 시작을 했고, 도저히 지금 이 상태를 갔다가는 죽도밥도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은 대화를 잘하고 있어요, 양국 정부가.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와 북한 정부도 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과 북한과 러시아 이 3국이 정말 정책적으로 잘 대화가 되고 협력해야 되는 그런 체제인데도 불구하고 북한하고 남북 문제만 지금 딱 꼬여 있는 거예요. 남북 문제가 제대로 원상 회복이 돼서 정말 협력 관계로 간다면 북한에서의 중국의 입김은 거의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중, 노무현 이 민주정부 10년 동안 어떤 북한의 변화가 왔었냐면은 북한이 중국의 경제 의존도가 거의 85% 수준까지 갔었어요. 우리가 6.15 공동선언 전에는. 그런데 이제 남북이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주체적인 그 주제를 가지고 교류 협력, 특히 경제 분야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노무현 정부 말에는 북한이 경제 의존도가 남쪽에 우리 남한 정부에게 80%까지 이렇게 와버립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완전히 끊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와서 대북 문제를 완전히 절단내므로 인해서 거꾸로
요즘은 중국의 경제권이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런 그 지금 정치적 현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쳐서는 안 되느냐? 남북 문제를 빨리 풀어가지고 러시아와 남북이 같이 하나 되는 공동의 극동 러시아, 극동 아시아 지역에서의 그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가야 된다. 그랬을 때는 통일 이후에 우리 한반도에 여러 가지 큰 경제적 이득은 물론이지만은 이 극동 지역에 특히 한반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입김을 굉장히 약화시킬 수 있는 그 미국의 말하자면 한미 동맹 이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우리가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우리 의원님 말씀 들고 나니까 세금을 좀 덜 내는 운동을 벌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남북 통일을 빨리 앞당겨야 되는데 콩과 팥을 모르는 것은 용서하지만 콩과 팥조차도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좀 문제겠죠. 바로 우리 남북의 현실이 서로 별거적인 그러한 아픔 아니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국가들은 대단히 불구경하기가 좋은 즐기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세계의 힘은 지금 동아시아 쪽으로 오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잠시 남과 북이 냉랭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덜 냉랭해져야 되고 더 소통해야 되고 더 교류하고 더 협력해야 될 것이 바로 남과 북의 관계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 원장님 갑작스럽게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남북 교류 협력이랄까 이런 대북 사업에서 어떤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고 아니면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든가 그런 걸 혹시 알고 계시면은 우리 함께 그 정보를 공개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남북 교류 협력이라고 하면 농해와 남 교류 협력이라고 하면은 주로 남쪽이 북쪽에 대한 그 식량 지원이 아마 거의 전부라고 봐도 될 겁니다. 사실 군사 독재 시절에는 남북이 거의 대화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 전혀 없었고 이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북한의 그 경제난과 여러 가지 그 재해가 겹쳐가지고 식량 생산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식량난이 이제 악화가 되니까 북한이 국제사회한테 식량 지원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한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처음 지원을 시작한 것이 95년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쌀 15만 톤을 북한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 97년에 걸쳐서 쌀은 지원을 안 하고 WFP라고 국제식량계획이라는 국제기구가 있는데 이 기구를 통해서 옥수수를 한 10,000톤에서 한 5만 톤 이렇게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시작된 것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6.15 공동선언이 나온 다음에 대폭 지원량을 늘리고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남북농업협력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그 지원 방안이나 서로 필요한 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이것을 대화를 하기에 이르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량 지원뿐이 아니라 북한의 그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그 농업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께 그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쌀도 1년에 한 40만 톤 정도를 대폭 지원을 했고 비료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1년에 한 30만 톤 내지 35만 톤씩 지원을 하면서 민간 단체를 통해서 농업 기술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제일 활발하게 한 그 단체가 이영봉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만 월드 비전, 그다음에 국제 옥수수 재단, 굿 네이버스 이런 기관들이
종자 개량이라든지 시설 원예 기술이라든지 벼농사 기술, 그다음에 축산, 그다음에 뭐 산림 녹화 기술까지 다양한 기술을 지원을 하기에 이르렀죠. 그러다가 이제 2003년에서 2008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해 나섰습니다. 경기도나 강원도, 전남, 경남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자체입니다. 예, 이렇게 하다가 2008년이 지나가면서 2010년에 들어서도 충남남 북침사건이 일어나면서 524 조치가 나오면서 이제 이런 그 지원이 전면 중단되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아까 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연해주에서의 남북러 협력 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남과 북이 다시 대화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런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이나 또는 농업 기술 지원 이런 것들이 다시 재개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남북교류 20년사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995년부터 현재 2015년까지 벌써 20년이 지났구만요. 가까워지기도 됐고 또한 멀어지기도 됐던 그러한 질곡의 시간이 20년 지났습니다. 우리 월드비전 농업연구소 정연구실은 이영동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열리라, 두드리라. 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남북 교류관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지금 당장에도 할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없을까요? 일단 저도 이제 장기간 북한을 다니면서도 북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먹는 걸 갖다 주는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은 기술적으로 자립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농업 기술 중심 지원을 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 수감자 생산 시스템이나 생산 기술이나 이쪽은 전부 다 국내 기술로 되겠고요. 전부 다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에서 만든 품종이 북한 가서 북한의 재배 면적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국내에서는 전혀 인기 없던 수백이라는 품종이 있었는데 이제 가을에도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이었습니다. 북한에 이제 몇 가지 품종을 가지고 들어가서 진흥청하고 같이 농촌신청하고 같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수백이라는 품종이 대단히 인기 있는 품종밖에 없어서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영향이 커졌고 또 더불어서 일단 그 식량 문제는 근래 와서 많이 풀렸습니다. 지금 옥수수하고 쌀 생산량이 우리 쌀 생산량하고 같아졌습니다. 곡물 중에서 식량 쪽의 생산량은 거의 같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 430만 톤, 420만 톤 정도 됩니다. 그걸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쪽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만 가지고 사실은 할 수는 없죠. 거기에 이제 공유도 있고 종자도 써야 되기 때문에 약 한 150만 톤이 더 필요한 것이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쌀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쌀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곡물을 수입하는 것이 한 1,500만 톤 됩니다. 1,500만 톤이 우리 생산량의 3배를 수입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대부분 이제 사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북한하고 남쪽에 통일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이 공유가 약 한 3,000만 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3,000만 톤이 필요한데 실제 남북한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1,000만 톤밖에 안 돼요. 남쪽, 북쪽 다 해도 같은 면적이기 때문에 거의 경기 면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생산할 수 있는 게 500만 톤, 500만 톤, 1,000만 톤. 나머지 2,000만 톤. 어디서 올 거냐. 사실 그래서 우리 강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그동안의 과정 이런 것들이 또 아주 녹아져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2,000만 톤에 대한 해결은 방법의 하나라고 제시되어 있지만 어쨌든 지금 북한의 식량 문제는 여전히 어느 정도 풀렸고 감자가 생산되는 것이 약 200만 톤이 생산됩니다. 쌀, 옥수수 빼고
그러니까 아주 급한 건 다 거의 뻗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다. 그 말씀했듯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축사 쪽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어려운 그 상황이고 더불어서 식량 문제는 항상 북한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좀 가깝게 우리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비료 넣고 농약 쓰고 농자재 쓰는 정도 쓴다면 북한도 우리 정도 생산성이 나옵니다. 한 90%는 나옵니다. 근데 지금 투입하는 것이 우리의 50%에서 60% 정도 투입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산성이 약 반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당장 해야 될 일이 뭐냐 했을 때 북쪽의 식량 문제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비료입니다. 그러니까 비료 한 30만 톤 내지 한 50만 톤, 뭐 한 40만 톤만 해도 괜찮거든요. 그 정도 선이 들어가면은 북한에서 들어가는 사용될 수 있는 비료가 남쪽에 80%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럼 생산성은 거의 우리 쪽에 80% 이상 될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럼 엄청난 어떤 생산량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선 급한 축산 문제에서 필요한 공유까지도 공물까지도 해결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동안 우리 정부 차원에서 전해해왔던 비료 공급, 또 농약은 지원 안 했습니다. 근데 농약도 사실 또 공급 가보면 제일 심각한 부분입니다. 농약 지원. 그 다음에 이제 비닐. 이게 플라스틱 필름이 북한에 생산되는데 극히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멀칭이라는 건 있지도 않고요. 유력에 쓰는 것이 이제 봄에 터널해서 묘 생산하는 정도. 근데 근래 와서는 온실 생산 부족에 해양열 온실 부족을 해서 대규모로 늘어나고 있긴 있는데 이 필름 자체가 없어서 항상 어려움이 있고 옷자리에 냉상입니다. 우린 대부분 비닐을 쓰든가 아예 묘 생산하는 데 전부 다 신공장 것입니다. 공장 시스템을 가버렸는데 우리는 사실 이제 옷자리 안 하죠. 근데 북쪽은 아직도 냉상 능력을 갖고 있고 거기에 비닐만 들어가면은 플라스틱만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음에도 못 가고 있죠. 근데 그것도 사실 그동안 우리가 다 지원해 왔었습니다. 근데 오이사 조치 이후에 다 중단된 그런 것들인데요. 이런 어떤 농자재, 농약과 그러니까 비료 농약, 농자재가 공급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북한의 식량 문제가 많이 완화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많은 기술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이 완화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치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저는 보고 그 자체를 갖다 우리가 민간 단체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보면은 우선 중요한 것이 북한의 토양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그기를 한 장이 1%대입니다. 우리가 2%대인데요. 거기서 생산성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토양 환경 개선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농업 생산 기술도 주체농업 기술이기 때문에 발전이 계속 더뎌왔는데 이걸 이제 깨기 시작했거든요. 남쪽에 단체들이 또 학자들이 들어가서 그 기술들을 좀 바꾸는 과정. 그래서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또 생산 기술의 지원, 또 생산 기술 개발 이런 게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역시나 농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북한 자체 내에서 생산하던 우리가 생산해서 지원하던 그런 어떤 시설이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결국 북한에다가 생산 시스템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 양성입니다.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과학자들이든 전문가들 이 사람들은 교과서적으로 묻어놨습니다. 더 잘 배우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이게 하나도 성공 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의 전문가를 전부 다 다시 현장에 쓸 수 있는 전문가로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 양성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정보가 공유되십니까? 네. 조금 전공 용어가 많이 나왔죠? 여기서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우리 이용공 교수님 얘기하신 비닐이 어떻고 멀칭이 어떻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 의원님께서 역설해 주셨습니다.
남북러 3국의 협력 모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협력의 역전을 잠깐 좀 전에 생각해 봤습니다. 협력이 협력자가 4개가 들어가는구만요. 열십자에다가 역입니다. 4개다가 또 열을 더하면 40개네요. 40명의 힘이 합치면 남북러 협력이 잘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강 의원님, 삼국 협력 모델에 대해서 한번 명쾌하게 한번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답을 드리기 전에요. 좀 너무 지루하니까 제가 한두 분 좀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많이 바쁘신데 사선 의원이시죠? 우리 이종걸 의원님이 지금 계속 앉아 계십니다. 학생운동으로 정말 명성을 날렸던 전 국회의원이십니다. 우리 허인혜 전 의원님 와 계십니다. 이제 남북 3국이 어떻게 연해주에서 협력할 거냐 하는 문제를 지금 저에게 물으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해주에서 지금 러시아 정부가 극동 지역에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일 간의 이 감정, 과거에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감정이 있잖아요. 민족 감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과거의 역사를 보면 러중 전쟁, 러일 전쟁,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일본과 중국은 현재도 이 영토 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매우 우리 한국보다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장점, 이게 뭔가? 결국은 러시아 정부와 우리 한국 정부는 사실은 과거에 어떤 역사적으로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쟁점될 만한 것이 없었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접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 러시아는 이제 소련 붕괴 이후에 러시아로 이제 독립이 오면서 자국의 모든 제도를 지금 자본주의 체제로 바꾸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사회주의 체제에서 익숙해 있던 그 배급 문화를 깨고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돈이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극동 러시아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러시아의 정책 과제를 지금 삼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한국이 지금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가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통일을 전제로 한 남북 관계가 원만하게 개선이 됐을 때 이 극동 러시아 지역에서 잠재하고 있는 이 에너지가 태평양으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남북한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샌드위치, 러시아와 우리 대한민국과의 중간에는 북한이라고 하는 샌드위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으려면 그야말로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남북과 반드시 이제 경쟁력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는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자원외교 온다고 해서 엄청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굉장히 대화를 자주 하고 있어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북한과 러시아도 마찬가지인데 남북 문제만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태죠.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남북러 3국의 연해주에서의 여러 가지 농업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타 가스나 이 석유나 그리고 식량이나 이런 문제들이 다 풀어지려면
그야말로 남북 문제가 가장 우선해서 해결이 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도 뭐 남미에 지금 외유 중입니다만은 우리 대통령이 우리 국내에서 통일 얘기 안 씁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뭐 통일부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반통일적인 그런 세력이었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유럽을 가가지고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통일이 대박이다. 그랬어요. 통일이 대박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입니다. 그런 결론을 얻기 전에 반드시 선행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게 남북 관계 개선입니다. 남북이 관계 개선이 되지 않고 남북 대화가 없이 어떻게 통일이 대박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통일을 대박으로 끌어내려면 지금 모의사조치 해제하고 남북 대화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옳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여기서 적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됐을 때 그게 이제 저는 낮은 단계에서의 지금 남북 협력을 복원시키는 것이라고 보고 조금 더 높은 단계에서 가면 이제 남북러 3국이 그야말로 한 테이블에 앉아서 3국의 정상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연해주에 대한 공통적인 분모, 이 연해주 경제, 농업 경제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연해주의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주요 문제로 삼고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해주에는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 영토의 한 4분의 3 크기로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인구가 180만 명이에요. 인구 180만 명의 연해주 인구 중에서도 블라디보스토크, 그 다음에 나호드카 등등 우스리스크 이 도시에서 거의 한 140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농촌에는 거의 비어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중앙정부에서도 이 극동 지역에 특히 연해주를 어떻게 이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돌리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주요 의제다. 정책 과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한국 사람들에게 농지를 49년간 임대해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대상이 우리 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자본이 있고 기술이 있고. 자, 그런데 이 농업의 형태가 러시아에서의 농업의 형태는 이 전문용어로 한다면 이제 조방농업이라고 합니다. 조방농업. 우리 한국에서 현재 농기계가 예를 들면 트랙터가 제일 용량이 큰 트랙터가요 115마력짜리 트랙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연해주에서는 텃밭가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연해주에서는 대개 한 450마력짜리 이 대형 농기계가 운영이 돼야 되는 이런 실정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지가 지금 쉬고 그냥 휴경지로 있는데도 대형 농기계를 가져올 수 있는 경제력이 없고 농기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동시켜야 되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한국 자본이 들어가고 한국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논리죠.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 같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 농사에 종사해야 되는 농민들, 농업 인력들을 북에서 가져오자 이런 거예요. 북한의 농민들을 연해주에 이주시켜가지고 북한에서는 소위 말하면 농업인을 정시키고 이것은 그 블라디보스토크에 지금 연해주 청사가 있습니다만은 요 앞전에 연해주 지사가 북한에 있는 노동 인력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공개적인 선언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농촌 지역의 인구가 없기 때문에 별로. 그래서 북에서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러시아에서는 땅을 제공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자본과 기술을 융합시켜서 이 연해주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어마어마한 그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지금 제가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연해주의 전체 농경지가 119만 헥타. 이게 이 연해주 정부의 공식 통계입니다. 119만 헥타인데 이 중에서 현재 경작되고 있는 게 한 13% 수준이에요. 뭐 15% 잡고라도
119만 헥타 중에 지금 한 20만 헥타 정도밖에는 농사를 안 짓고 있어요. 나머지 땅들이 다 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이 남북 그 삼국이 농업협력을 해서 밭가를 해가지고 여기서 식량을 생산한다고 한다면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 경제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고용 창출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생산된 것을 우리 한반도로 가져온다 보면 수출이 되기 때문에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이고 우리는 미국에서 6, 7개월 걸릴 수 있는 것을 단 하루 만에 가져올 수 있는 그것도 GMO가 아닌 난-GMO 러시아에서는 국법으로 GMO를 일치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정말 이 삼국이 이 대화를 해서 풀어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큰 틀에서는 이 삼국의 정상들이 이런 주요 농업 관련 개발 의제를 가지고 대화를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 중앙부서에 한 자리 큰 자리가 빌 것 같죠? 러시아에 갔더니만 이런 얘기가 있더구만요. 포실이죠. 지금 우리 강 의원님 얘기하셨습니다만은 대단히 넓은 면적을 얘기하셨죠. 농장 400헥타르 100만 평 이하짜리는 농장도 아니랍니다. 지금 400 뭐죠? 마력 400마리 트랙터 얘기하셨죠? 400마리 이하짜리는 트랙터도 아니랍니다. 화물차 40량 이하다는 것은 기체도 아니랍니다. 또한 철길 400km 이하짜리는 또 철길도 아니라네요. 그 정도로 큰 땅덩어리에 바로 동쪽에 위치한 것이 연해진 땅입니다. 지금 삼국 협력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수속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셨습니다만 중간에 끼어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한반도의 반쪽 동력이 허락해야지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블라디보스톡에서 부동항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연결되어 있는 철길의 길이가 9,288km입니다. 요즘에 그 우리 노인분들이 얘기하셨으니까 9988 99세까지 88하다가 이승을 마감하자고 했는데 조금 모자라는 9288입니다. 그 러시아 철길과 우리 대한민국의 철길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그런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오 원장님 혹시 이러한 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또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손에 어렵습니다. 아까 그 시베리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영어로는 TSR이라고 합니다. 트랜스 시베리아 레일웨이. 그 다음에 한반도 중단철도가 있는데요. 그건 TKR이라고 합니다. 트랜스 코리안 레일웨이. 이것이 두 개를 연결하면 우리 한반도에서 저 동유럽, 모스크바를 지나서 훨씬 동유럽까지 열차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TSR과 TKR을 연결하는 프로젝트가 상당히 요새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저희네 입에도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나 러시아나 다 필요한 사업이죠. 러시아는 아까 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돼 있는 이 경제 체제를 극동아시아로 이렇게 옮기는 이쪽 극동아시아의 개발 전략 이거 이제 맞물리고 우리나라는 한국의 여러 가지 공산품을 지금 유럽의 EU가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출할 수 있는 이 길을 트는 게 중요한데 지금 배로 이렇게 운반을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TKR과 TSR을 연결해가지고 육로로 기차로 이렇게 운송을 하면은 시간도 단축이 되고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래서 양국의 윈윈이 되고
또 북한으로 보면은 북한의 여러 가지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뿐더러 그다음에 그 통과세를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뭐 위협을 할 수 있는 이런 일들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기술도 발전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북러 다 관심이 있는데 사실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하고는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한 100억이 넘는 100억 달러가 넘는 부채를 상당 부분 탕감해주고 그다음에 뭐 다음 달이네요. 5월 9일날 러시아 전승기념일에 김정은 제1위원장을 초대를 하고 또 북한에서도 그 초대에 응하고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 간에는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남한과 러시아하고도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남한과 북한이 대화가 지금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의 연해주에서 이 농업 분야에서 남북러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북한으로서는 잃을 게 없어요. 자기네 노동력을 유출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외화를 할 수 있고 거기서 생산된 식량을 싼 값에 도입할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통과세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세수도 증가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데 이런 것이 바로 러시아의 연해주에서의 농업협력을 통해서 그건 하나의 대화에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하고 또 기대를 합니다. 네, 지금 제가 계산기가 없어서 정확하게 계산을 못했습니다만은 9288을 한국철도와 연결시키면 9988 꼭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세상에서 가장 긴 철도지만 한국철도와 연결됐을 때는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철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자, 지금 지루하실 건데 우리 강 의원님께 짤막하게 그러나 임팩이 강하게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대외농업, 연해주농업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딱 언더라인 그어주십시오. 남북대화 하면 끝납니다. 남북대화. 자, 지금 책에 대한 얘기, 이제 궁금증이 거의 풀렸습니다만은 조금은 낭비나 이런 어른 선생님들이 또 가셔서 책을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자, 속사포식으로 이제 우리 강 의원님을 해보이볼까 합니다. 국회의원님들 중에서 돈이 많으신 분도 있고 돈이 적으신 분들도 있고 욕심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욕심이 적으신 분도 있고 양심이 많으신 분도 있고 양심이 적으신 분도 있고 덜더가 많이 있습니다. 강 의원님 아까 얘기하셨을 때 300여 분 그 높으신 의원님 중에서 서열 300이라고 하셨던가요? 네. 가난이 300입니까? 아니면 부자가 300입니까? 아니면은 양심이 300입니까? 네. 가난은 꼴찌에서 300등이고요. 제가 마음으로 부자는 1등입니다. 원장님 강 의원님께 질문하실 수 있어요? 예, 저는 궁금한 것이 많은데 지금 초선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초선이시면은 이게 누군가 좀 가르쳐드리고 그래야 될 것 같고 또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국회의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가르쳐 주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정치적인 멘토 역할을 하신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네, 정치적인 멘토는 제 집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지만은 제가 1981년도에 국회에서 시작을 해서 정치한 지 31년 만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제가 뱉지만 못 따랐지 그동안에 그냥 건 30년 동안 이렇게 해왔던 일이어서 오히려 다른 의원들이 저한테 배우죠.
죄송한 말씀이다만 제가 좀 건방을 떨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처지고요. 오늘 우리 사회를 봤던 우리 김현목 보좌관이 지금 저기 앉아 계신다마는 우리 김현목 보좌관이 국회의원 보좌관을 교육시키는 보좌관입니다. 네, 그런 보좌관을 제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좀 그래도 앞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교수님. 강의님 그동안 보니까 대단히 의미 있는 삶을 또 살아오시고 또 열정적으로 살아오신 것 같아요. 보면요. 또 어떤 삶의 모토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시면. 네. 제가 이제 세상을 쭉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에 이제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정치를 해왔던 과정, 저의 정치 역정이나 족적을 보면 제가 지금쯤이면 아마 국회의원 한 서너 번쯤 하고 이제 집에서 좀 쉬는 그런 시간이었지 않을까. 다른 분들 같은 경우. 왜냐하면 제가 김대중 대통령 그분이 이제 뭐 재야 시절에 제가 비서를 시작했습니다만은 우리 김대중 선생이 비서 출신 중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저 혼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순자력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평생 저의 이 신념, 철학이 철저한 원칙주의자고요. 저한테 어떤 부정과 불의가 눈에 띄었다 그러면 제래 눈에 한번 딱 걸렸다 그러면 그 끝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고약한 그런 이 인생 역적을 살아옵니다만은 그래도 그것이 밑전이 되고 흔들지 않은 저의 정신적 건강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책을 썼다고 봅니다. 사실 연해주 가서 정말 굉장히 이 눈앞에 전개되는 것들이 정말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면서 제가 연해주에서 사실은 이 신변의 위협을 많이 느꼈습니다. 굉장히 저한테 위압감을 주거나 거기에 또 뭐 이 마피아들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위험을 느끼면서까지도 이 문제를 반드시 제가 바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의 이 해외농업, 특히 연해주에서의 농업의 장래는 없다. 이런 것들을 결론 내리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했고 촘촘히 정말 빈틈없이 모든 근거를 다 댔습니다. 이 책에서. 자, 그래서 저는 원칙과 그 다음에 저희 바른 사고 이것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줄 안 가서 그런데 우리 사모님 강 의원님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멘토 역할이 여태까지 하셨습니다만 정말로 강 의원님이 더욱 큰 그러한 일을 국가를 위해서 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부탁이죠? 자, 원장님과 교수님 또 다른 말씀이 없으실까요? 궁금한 것이요. 사실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의 내용들이 너무 사실 중심의 책인데 자료가 너무 정확해요. 그리고 원고도 248페이지, 페이지도 248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이걸 쓰시면서 누가 도와주셔도 사모님이 도와주신 걸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이제 직접 다 하신 건지 아니면 또 옆에 누가 도와주신 사람이 있었다라면 그분한테 한 말씀 좀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제가 확실한 주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시간, 오늘 이렇게 모이셨잖아요. 이것도 역사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하루 일과가 역사다. 근데 역사는 기록을 안 하면 안 된다. 기록의 역사지 기록이 없는 역사, 기록이 없는 나라. 이것은 반드시 후대에 큰 짐을 줄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록을 제일 정말 정확히 잘해서 오늘날
성으로 이 칭호를 받는 이순신 장군의 난종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역사 왜곡이 안 되잖아요. 일본에서 역사 왜곡을 할 수도 없고 조정에서 조선실록의 역사 왜곡을 이순신 장군에게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이순신 장군의 족적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동시대에 경상 좌수사를 했던 원균 장군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초기에는 이순신 장군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이었는데 원균 장군은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술주정뱅이로 지금 후대 사학가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기록이야말로 역사의 한 증인일 뿐만이 아니라 정확한 기록이야말로 왜곡되지 않는 그 시대상을 정확히 기록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연해주에 가서 모든 문제점들을 이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왜 저런 그 잘못된 아까 우리 이병호 사장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건 뭐 아주 엉터리 자료, 엉터리 통계 이런 걸 가지고 국내에서 이 소위 말하는 통용이 되는 이런 사례들 정확히 그 출처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지만 그것이 알다라고 하는 이 정확한 원전 이것도 정확히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사실은 이 내용을 우리 집사람도 모르잖아요. 정확히 모르잖아요. 우리 보좌진들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한 획, 한 자 이것까지도 전부 제가 100% 원고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이 원고를 사실 도서출판의 지금 이제 한울 굉장히 자존심 센 이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형태의 이 책을 발간하겠다고 해서 이 한울에 이 원고를 통째로 넘겨줘가지고 그건 한 일주일 심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편집회의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이 책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 편집 전문가 우리 출판사의 편집 전문가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이제 그 표현이 좀 거친 표현이랄지 이런 부분들 좀 소화시켜주고 전문적인 그 출판의 틀로 잡아주셨죠. 그래서 이 원고의 그 내용은 100%제 원고였고 마지막 그 탈고까지 해주신 데는 도서출판 한울에서 굉장히 많은 애를 써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김정수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시간이 4시 2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책에 담긴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려면 이 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국회의원 회관입니다만 의자는 상당히 딱딱하더구만요. 계시를 하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해외 농업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외 농업을 위반하는 정책가들에게 정말로 소중한 지침서 하나가 발간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농업이 당면한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희망의 열쇠가 바로 이 책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소원인 당연히 반드시 이루어야 될 통일의 일도 우리는 이 농업이라는 쪽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기대를 해봅니다. 농자 그렇답니다. 구불국자의 별진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신술농자입니다. 농민들이 얼마나 애쓰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다 서울에 계셔서 그렇겠습니다만은 강 의원님이 관리하고 계시는 지역구 선생님들 정말로 애쓰고 계십니다. 위에 있는 곡자는 바디랑 농이랑의 일항의 곡자랍니다. 또한 그곳에 만풍령이 들었을 때 흥겨움에 나오는 주절거림의 가락곡자랍니다. 밑에 있는 별진자는 하늘에 있는 별이 아니라 일항 사이에 무료고여 있을 때 하늘에 있는 별이 투영된 그 별이기 때문에 일항 밑에다가 별을 놓아서 애쓸 농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깊은 뜻을
우리 의원님은 바쁜 국정활동을 수행하시면도 이러한 농을 갖다가 애쳐가지고 이 정말로 우리 농업 전문가들이 하기 힘들었던 지침들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박수를 보내고 그 다음에 서평에서 지적하셨듯이 우리의 이런 동굴의 우상이 허상이 없어지고 정말로 빛나는 그런 하나의 우뚝선 지침도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고생 많으셨겠습니까? 강 의원님께 위로경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오 원장님, 이 교수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 끝나신 거죠?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병호 사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병호 사장님께서는요 현재 서울시 농산물 봉사 사장님이신데 이제 서울대학교를 나오셔가지고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통일농수산이라는 그 대북 지원 법인을 설립해서 통일기금으로 저 금강산에 있는 3.1포 농장에 트랙터 보내기 또 매년 봄이면 모내기 직접 하시고 가을이면 또 벼베기 저우 같이 이렇게 다녔던 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북한의 이 축산 정돈을 정자돼지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공을 들여가지고 북한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어요. 그 3.1포에서 성공을 하니까 개성 쪽에서도 원하고 평양 쪽에서 원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시점에 이명박 대통령이 좌우한 명박이 짓을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서평 그 내용을요 우리 도서출판 하루를 제 책 밑에 서평으로 좀 넣어주십시오. 최고의 이 서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병호 사장님 감사하고요.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눠주신 정말 오세희 박사님은 제가 오늘 처음 뵙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농촌 문제에서는 가장 권위자이시죠. 그리고 우리 이용범 교수님은 학교에서도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지만 월드비전에서 북한농업 연구소를 직접 운영하시면서 우리 통일농업에 대한 지대한 그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또 우리 임상철 교수님은 제가 연해주에서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연해주 농장도 오셨던 분이시고요. 그 상지대에서 북방농업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를 운영하시면서 저한테 이 과제를 주셨어요. 책임 연구원으로 와서 일을 좀 해달라 해서 또 인연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분 우리 박사님께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자이신 강동훈 의원님과 패널과의 대화를 마쳤습니다. 많은 여운이 있었지만 대단히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혹시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방청객 중에서도 꼭 저자나 패널 분께 꼭 이것만은